지금 1대1로 프로젝트가 초비상입니다. 파키스탄 댐 붕괴 위험, 케냐 철도 균열, 스리랑카 항구 침하, 중국의 부실 공사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 탓이야? 그리고 터키, 리히터 7.4 지진이 결정적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받는 순간 주권을 팔아넘기는 거래다. 이 폭로 하나가 67개 1대1로 국가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중국 대신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종말과 한국 극한 기술의 부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셰 카라바스입니다. 터키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PD죠. 그날 새벽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셰, 지금 당장 나와. 차나칼레다. 지진이야. 리히터 7.4. 방송국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7.4라고요? 26년 전 그날이 7.6이었거든요.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걸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촬영팀과 차에 올랐어요. 카메라맨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차창 밖으로 이스탄불 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자꾸 그날이 떠올랐어요. 26년 전 그날. 저는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스타파 카라바스와 함께 동네 빵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제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아빠, 우리 집은 언제 새로 지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돈 모으고 있잖니. 근데 옆집은 석 달 만에 새 아파트 지었는데요. 엄청 빨랐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이셰야, 잘 들어라.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단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 이 말 꼭 기억해라. 왜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새벽 3시 2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트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빵집 진열장에서 케이크들이 떨어져 바닥에 박살났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아이셰야! 아버지가 저를 번쩍 안아들고 뛰었습니다. 빵집을 나와 도로로, 도로에서 공터로. 아버지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쿵쾅쾅쾅. 너무 빨랐습니다. 우르르르릉.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공터 한가운데 세우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 두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아이셰야, 여기 서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지? 아빠는요? 아빠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올게. 싫어요. 아빠 같이 있을래요. 저는 아버지 옷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풀었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믿지?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건물 쪽으로 뛰어가셨어요.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가신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그때 여진이 왔어요. 아버지가 들어가신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모든 것을 삼켰어요. 아빠!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흘 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요. 아버지는 어떤 여자를 끌어안고 계셨어요.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하셨던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건물이 석 달 만에 빨리 지어진 건물이었다는 걸. 부실 공사였다는 걸.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해협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헬리콥터 준비됐어.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동쪽 주탑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대한 주탑이 높이 20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1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인이 한쪽으로 쓰러지려는 것처럼요. 더 가까이 가자 균열이 보였어요. 주탑 한가운데 거대한 금이가 있었습니다. 케이블 3개가 끊어져 축 늘어져 있었어요. 건설 자재들이 바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괜찮대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대요. 시험 운행 전이라서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 구조물이 저 상태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가봅시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천천히 이동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쪽 주탑을 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단 하나의 기울기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확히 500m 떨어진 거리. 같은 지진. 리히터 7.4. 같은 땅.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한쪽은 15도 기울었고 한쪽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카메라맨의 말이 맞았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였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 임시 컨트롤 센터로 달렸어요.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설부 장관도 와 있었어요.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분, 리히터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계 기준은 7.0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진은 그것을 초과했죠. 이는 불가항력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한국이 건설한 서쪽 주탑은 왜 멀쩡합니까? 같은 지진인데요. 5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저쪽은 끄떡도 없습니까? 장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말을 더듬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서쪽 지반이 상대적으로 더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를 다시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 팀이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m 차이로 지반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셰 PD, 진정하세요. 전문가들이 조사 중입니다. 장관이 제지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6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 운이 없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서쪽 주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방이 빵빵한 사무실이 아니라 직접 주탑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이 구간 현장 소장이에요. 괜찮다는 게 확실합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희 구간은 문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김현수가 주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울산대교를 지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도 5.8 지진이 있었을 때도 끄떡 없었어요. 저희는 그 경험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경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6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지진으로요. 건물이 무너져서 아버지가 깔려 돌아가셨어요. 김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도 건설회사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자기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당신들도 똑같아요. 결국 다 똑같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현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기술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차 참석했어요. 한국 팀 기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문단장이 코웃음 쳤어요.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지진은 책상 위 계산이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10년 넘게 일했어요. 현지 사정을 잘 알죠. 한국은 뭡니까?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본 그 광경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5도 기울어진 주탑과 완벽하게 수직인 주탑. 500m 거리. 같은 지진. 완전히 다른 결과. 정말 운일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단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간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으로 갔습니다. 밤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말 운일까? 500m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하니 동쪽 주탑 쪽이 난리였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여러 대 동원됐고 안전 펜스가 넓게 쳐져 있었어요. 접근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때 리샤오펑, 중국 컨소시엄 총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틀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 책임자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주탑 기울기가 더 심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리샤오펑의 표정이 굳었어요. 루머입니다. 통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구간이었죠. 동쪽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주탑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상무. 케이블 장력 정상. 용접부 유관 검사 완료. 문제 없음. 무전기에서 계속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탑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흔들림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김현수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정말 운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들어가겠습니다. 주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한 기둥을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이 기둥들 하나하나가 100톤이 넘는 하중을 견딥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중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유연성입니다. 김현수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이상한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둥근 원방 같은 게 여러 개 깔려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면진 베어링입니다. 김현수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졌습니다. 지진이 오면 땅이 흔들리죠? 그 흔들림이 그대로 건물로 전달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면진 베어링은 그 에너지를 80% 흡수해요. 건물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80%요? 그게 가능합니까? 직접 보시겠어요? 김현수가 작은 모형을 꺼냈습니다. 건물 모형 2개였어요. 하나는 일반 집안 위에, 하나는 면진 장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테이블을 흔들었어요. 심하게요. 일반 집안 위의 건물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면진 장치 위의 건물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서 있었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기술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김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두대간 얘기를 했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극한을 배웠습니다. 백두대간이 뭐죠? 한국의 척추라고 불리는 산맥이에요. 해발 2000m가 넘는 곳도 있죠. 거기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김현수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대였습니다.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이에요. 영하 35도까지 내려가죠. 콘크리트가 얼어서 깨지고 장비가 멈추고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터널을요? 네. 3년 걸렸어요. 처음 1년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도 얼어서 깨졌죠. 철근이 수축해서 휘었고요. 장비는 매일 아침 얼어붙었습니다. 김현수의 눈빛에 그때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특수 폴리머를 개발했어요.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소재죠. 그리고 지열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땅속 열을 이용해서 터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김현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개발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127번 실패했어요. 127번이요? 네. 매번 뭔가 문제가 있었죠.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약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하지만 128번째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과 고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경험이 저희를 만들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는 평범한 기술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배웠죠. 김현수가 다시 바닥에 면진 베어링을 가리켰습니다. 이 면진 베어링도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이죠. 극한을 견디려면 극한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하나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3톤입니다. 이 주탑에만 400개가 들어갔어요. 400개요? 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설치했습니다. 3년 걸렸어요. 3년.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3년에 걸쳐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반이요.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그럼 중국 쪽은 이런 장치가 없다는 겁니까?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표준 내진 설계를 썼어요. 진도 7.0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도 8.5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8.5요? 네. 설계 기준을 초과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진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간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 소장님. 네. 어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봤으니까요. 네. 제 동생이 붕괴 사고로 죽었어요. 15년 전에요. 부실 공사 때문이었죠. 그 일로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극한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요. 제대로 짓는 거, 그게 제 사명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동쪽 주탑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채였어요. 저쪽은 어떻게 될까요? 복구해야죠. 하지만 김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겁니다. 기울어진 구조물은 복구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그동안 프로젝트는 중단되는 거죠. 오후에 정부 브리핑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술자문단도 함께였어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문단장이 일어섰습니다. 동쪽 주탑의 기울기는 설계 기준을 초과한 지진 때문입니다. 중국 측의 기술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 구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구간은 집안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집안 얘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문단장님, 제가 오늘 한국 주탑 내부를 봤습니다. 면진 베어링이라는 게 있더군요. 400개나 됩니다. 그게 지진 에너지를 80% 흡수한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단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과도한 설계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하지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 주탑은 멀쩡하잖아요. 아이셰 PD, 진정하세요. 이건 기술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장관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 판단 같은데요. 중국이 실수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웅성거렸어요. PD, 나가주시겠습니까?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어요. 26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진실을 덮으려 했죠.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당신이 찾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설계도였습니다. 중국 구간 설계도와 한국 구간 설계도가 나란히 있었어요. 중국 구간은 단순했습니다. 표준 콘크리트 구조, 일반 앵커볼트, 기본 내진 설계. 진도 7.0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 백두대간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 진도 8.5 기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용 비교표가 있었어요. 중국 구간 1억 2천만 달러. 한국 구간 2억 3천만 달러. 거의 2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사 기간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 구간 1년 6개월. 한국 구간 3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운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기술이었던 거죠. 빨리 싸게 돼 천천히 제대로. 중국은 빨리 싸게 지었고 한국은 천천히 제대로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소장님, 저 아이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비싸게 지으셨습니까? 2배나 더 드렸잖아요. 정부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많이 싸웠죠. 정부는 비용을 줄이라고 했어요. 공기를 단축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웠어요. 극한에서는 타협이 없다는 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이셰 PD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차이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하지만 정부가 막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제대로 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수와 긴 인터뷰를 했어요. 백두대간 이야기, 면진 기술 개발 과정, 127번 테스트하고 128번째 성공한 이야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특히 백두대간에서요. 영하 35도에서 일하면 손이 얼어붙어요. 코가 시려서 숨쉬기도 힘들죠. 하지만 제 동생 생각이 났어요. 제대로 지었다면 동생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도 만났습니다. 리샤오펑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빨리 짓는 데만 집중했죠. 안전은 나중 문제였어요. 한국 팀이 백두대간 얘기를 했을 때 무시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극한을 경험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달랐어요. 후회하십니까?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일주일 동안 취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설계도, 인터뷰, 현장 영상, 백두대간 자료.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어요. 방송국 시사회에서 상영했습니다. 국장과 간부들이 다 봤어요.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셰.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못 내보낸다. 왜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 관계 고려하래.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진실을 묻으라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정치는 복잡해.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26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진실은 묻혔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수였어요. 방송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무력해서. 아니에요. 예상했어요. 진실은 항상 정치에 막히니까요. 백두대간 프로젝트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요? 네. 처음에 정부는 백두대간 터널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죠. 결국 증명했고요. 그럼 이번에도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SNS는 어떨까요? 네. 방송은 막아도 인터넷은 못 막아요. 유튜브나 트위터에 올리세요. 사람들이 직접 보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26년 전에는 없었던 방법이. 하지만 제 경력이. 아이셰 PD님. 김현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26년 전, 당신 아버지도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26년 전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아이셰,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이 많이 늘었어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엄마, 아버지 얘기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일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건설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뭐가 궁금한데? 아버지가 그날 뭐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해줬잖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이제 35이에요.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내 아버지 유품이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작업복, 안전모,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매일 밤 썼지. 현장 이야기를 기록했어.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가 무거웠어요. 읽어봐도 돼요? 그래.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나타났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진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사 제안서를 봤다. 내진 설계 1등급. 면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지진이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기하다.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기술 얘기를 했다.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개발 중인 특수 건설 기술이라고 한다. 영하 35도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다. 그 경험으로 내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인상적이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회사를 선택했다. 더 싸고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 회사는 비용이 2배 들고 시간도 2배 걸린다고 했다. 정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국 회사 담당자가 말했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을 여기 적용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넘겼어요. 회의에서 내가 반대 의견을 냈다. 빨리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안전이 먼저라고. 극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그냥 건물 하나 짓는데 뭘 그렇게 난리냐고.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이 건물이 안전할까?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한국 사람들 말이 계속 생각난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그저 현장 노동자일 뿐이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진 하루 전이었어요. 내일은 아이셰 생일이다. 9살이 된다. 케이크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안전한 집을 지어줘야지. 아이셰에게 항상 말해준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우리 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극한 기술까지.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옳았어.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사흘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 내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말했어.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올게. 아이셰 케이크 사러 가야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빌려가도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극한 기술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걸.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도 그걸 원했을 거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김현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제 아버지 일기예요. 저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김현수가 천천히 읽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셰 PD님. 이건. 네. 제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26년 전에도 한국 기술이, 극한 환경 기술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선택받지 못했죠. 김현수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은 정부에 있어요. 돈과 시간만 생각하고 안전은 무시한 사람들이요. 극한 기술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소장님, 백두대간 얘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두대간 터널 프로젝트는 15년 전에 시작했어요. 해발 2000m, 영하 35도.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입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으면 얼어서 깨졌습니다. 아침이면 장비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동상으로 쓰러졌죠. 김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1명은 동사, 2명은 낙석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했어요.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했습니까? 우리가 설득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전 세계 극한 지역에서 쓸 수 있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김현수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특수 폴리머예요.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3년 걸렸어요. 사진 속에는 젤리처럼 보이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개발하셨어요.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님이죠. 127번 실패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습니까? 매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20번째 시제품은 너무 무거웠어요. 50번째는 내구성이 부족했죠. 90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김현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5년 동안 결과가 없었으니까요. 연구비도 바닥났고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28번째? 성공했어요. 박 교수님이 전화하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김현수의 눈빛에 그때의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적용했어요. 영하 40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얼지 않았어요. 유연성을 유지했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네.
이 주탑에 쓰인 콘크리트에 그 폴리머가 들어갔어요. 백두대간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면진 베어링은요? 그것도 백두대간에서 시작됐어요. 터널 입구에 지진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면진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김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터널은 지진에 약해요.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면진 장치를 개발했어요. 처음엔 작은 센서용이었는데 점점 발전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5년이요. 폴리머와 동시에 진행했어요. 총 10년 걸렸습니다. 백두대간 터널 하나 때문에요. 10년.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탑에 3년 걸린 게 당연한 거군요. 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요. 백두대간에서 배웠거든요. 극한에서는 타협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전부 무너진다고. 김현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셰 PD님, 당신 아버지가 맞았어요. 극한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26년 전에는 우리 기술이 아직 연구 단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증명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백두대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좋아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정부기술자문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가지고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자문단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셰 PD, 여기는 언론인이 올 곳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익명으로 받은 그 설계도요. 이게 뭡니까? 자문단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중국 구간은 진도 7.0 기준, 한국 구간은 진도 8.5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설계였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용도 2배 차이 납니다. 중국은 1억 2천만 달러, 한국은 2억 3천만 달러. 공기도 2배 차이죠. 중국은 1년 반, 한국은 3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싼 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안 핑계를 대십니까? 아이셰 PD, 진정하세요. 이건 진정할 수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6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저는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일기장입니다. 26년 전 한국 회사가 극한 환경 기술로 내진 설계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거절했죠. 비싸다고 오래 걸린다고. 자문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지진이 왔습니다. 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300명이 죽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쓰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 기술 얘기를 했다고. 영하 35도에서 터널 개발하는 경험으로 내진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 기술을 쓰자고 제안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구간 자료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백두대간 특수폴리머,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 10년 연구, 127번 실패 끝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게 운입니까? 이게 집안 차이입니까? 자문단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돈과 시간만 생각하고 안전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운이 좋아서 사람이 안 죽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촬영한 거 다 저장했죠? 네, 전부요. 회의실 안까지 다 찍혔어요. 좋아요. 편집 시작합시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헬리콥터 영상 마이너스 기울어진 동쪽 주탑과 수직인 서쪽 주탑의 충격적 대비. 김현수 인터뷰 마이너스 백두대간 프로젝트. 영하 35도에서의 사투. 특수 폴리머 개발 과정. 박 교수 인터뷰 마이너스 127번의 실패. 5년의 연구. 128번째 성공의 순간. 아버지 일기장 마이너스 26년 전 한국 기술 제안. 극한 환경 기술 얘기. 거절당한 진실. 설계도 비교 마이너스 중국과 한국의 명백한 기술 차이. 자문단 회의 녹음 마이너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5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26년의 침묵 그리고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사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간부들, 다른 PD들, 기자들. 조명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두 주탑이 나왔어요. 기울어진 동쪽, 수직인 서쪽. 충격적인 대비였습니다. 같은 지진, 500m 거리, 완전히 다른 결과. 제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백두대간 영상이 나왔어요. 눈 덮인 산악, 영하 35도의 혹한, 얼어붙은 장비들. 15년 전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박 교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127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현수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면진 베어링 설명, 특수 폴리머 개발 과정, 동생 이야기. 제 동생이 부실 공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읽었어요. 지진 사흘 전.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 기술 얘기를 했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더 싸고 빠른 회사를 선택했다. 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떴습니다. 지진 하루 전. 아이씨에게 항상 말해준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지진 당일. 지진이 왔습니다. 무스타파 카라바스를 포함해 300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제 인터뷰였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입니다. 26년 전 우리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잊었죠.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번에 또 증명됐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 아버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이씨. 네. 미안하다. 내가 겁쟁이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내보내자. 압력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실이 우선이야. 그게 언론인의 본분이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진실이 우선이야.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26년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해.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터키 전역에 방송됐어요.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시청률은 35%를 넘었어요.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이셰 PD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백두대간 기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샵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샵 26년 의진실 샵 기술이 생명이다. 샵 한국 극한 기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송국 국장이 해고됐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했대. 국장님이 책임지고 물러나셨어.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데. 아니야. 국장님 결정이었어. 그리고 말했어. 후회 없다고. 진실을 밝혔으니까. 저는 국장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국장님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국장님. 아이셰, 잘했어. 내가 옳았어. 백두대간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잖아. 하지만 국장님이 희생이 아니야. 보람이지. 40년 언론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 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계속해. 진실을 밝혀. 백두대간부터 시작된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알아야 해. 국장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진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그날 저녁 김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셰 PD님 봤어요. 대단했어요. 백두대간 이야기까지 다 담아주셨네요.
하지만 국장님이 해고됐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김현수가 옳았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BC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CNN, NHK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실렸어요.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하다. 이제 터키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건설부 장관이 사퇴했고 새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에서 비용과 시간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백두대간 기술이 우수했습니다. 그들의 극한 기술, 면진 시스템이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손상된 구간을 한국 백두대간 기술로 재시공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26년 전 지진 희생자 300명을 위한 추모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무스타파 카라바스님을 비롯해 한국 기술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김현수에게 전화했어요. 들으셨어요? 네. 못 믿겠어요. 백두대간 기술을 공식 인정했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에요. 아이셰 PD님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가 함께한 거죠. 그날 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현수교는 한국 터키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동쪽 주탑을 포함한 모든 구간을 한국 백두대간 면진 기술로 재건설하겠습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말입니다. 중국 컨소시엄도 공식 사과했어요. 우리의 오만을 반성합니다. 한국팀의 백두대간 경험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극한 기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리샤오펑이 직접 김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백두대간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김현수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기술은 나누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요.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을 함께 나누죠. 재시공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주도하고 중국팀이 함께 배우며 작업했어요. 터키 기술진들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계속 취재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백두대간 기술로 제대로 짓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수작업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면진 베어링 하나 설치하는데 이틀 걸려요. 400개면 2년 반이 걸리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백두대간에서 배웠거든요. 극한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중국 기술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요?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백두대간에서도 그랬어요. 10년 연구했지만 후회 없어요. 생명을 구하니까요. 한국 기술자의 대답이었어요. 한편 제 다큐멘터리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에 감동했어요. 제 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2주일 후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셰 PD님, 국제 저널리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송국 후배가 전화했어요. 정말요? 네. 올해의 탐사보도상이래요. 백두대간 다큐 때문에요. 한 달 후 런던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올해의 탐사보도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셰 카라바스 PD의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26년의 침묵 그리고 리히터 7.4의 진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김현수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초대받아 왔거든요.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26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극한 기술을 선택하자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분의 것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10년을 싸우며 극한 기술을 개발한 모든 기술자들의 것입니다. 127번 실패하고 128번째 성공한 그분들의 것이에요. 저는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김현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기술은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이 그것을 증명했고 차나칼레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합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김현수와 포옹했어요. 축하합니다. 아이셰 PD님. 김 소장님 덕분이에요. 백두대간 기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백두대간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상식이 끝나고 각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한국 극한 기술의 비결은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백두대간 기술을 쓸 수 있나요?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백두대간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극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게 백두대간 정신이에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도 백두대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어디든 적용 가능해요. 캐나다입니다. 북극 지역은요? 가능합니다. 백두대간은 영하 35도를 견뎠어요. 북극도 마찬가지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백두대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현수와 마지막 술을 마셨어요. 아이셰 PD님,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은 거죠. 그게 영웅이죠. 백두대간 기술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밝혀주세요. 백두대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김 소장님도요. 계속 제대로 지어주세요.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약속할게요. 다음 프로젝트도 백두대간 기술로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요? 몽골이에요. 고비 사막에 다리를 짓기로 했어요. 영하 40도, 한여름 영상 50도. 극한의 극한이죠. 또 백두대간 정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취재 오세요. 백두대간 시리즈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3개월 후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셰 PD, 정부에서 연락 왔어요. 후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국가 훈장을 주신대요. 진실보도 공로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일주일 후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셰 카라바스 PD에게 진실보도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이 우리나라를 바꿨습니다. 백두대간 기술의 가치를 알게 했고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셰 PD,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차나칼레 다리에 당신 아버지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26년 전 희생자 300명 모두의 이름을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리는 백두대간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백두대간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훈장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백두대간 기술이 인정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다리에 새겨질 거예요. 백두대간 기념관도 만들어진대요. 이제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6개월 후, 차나칼레 현수교 재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개통식 날이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통령, 장관들, 한국기술진들, 그리고 유가족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아이쉐야, 내 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차나칼레 현수교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는 교훈입니다.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 다리를 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분들을 기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제막 천을 당겼습니다. 거대한 명판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26년 전 지진 희생자 3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무스타파 카라바스 극한 기술 도입을 주장하신 분.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김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개통식 후 저는 다리를 걸었습니다. 혼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발 아래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극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하셨죠. 맞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세상을 바꿨어요. 26년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할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백두대간 정신을 지킬게요.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오늘 차나칼레 현수교가 완공됐다. 백두대간 기술로 지어진 다리다. 26년 만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졌다. 백두대간 정신이 승리했다.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계속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백두대간 정신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3개월 후 국제극한 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요. 50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발표자로요.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의 교훈. 제 발표 제목이었어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바라봤어요. 기술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저는 화면에 두 주탑 사진을 띄웠습니다. 기울어진 동쪽, 수직인 서쪽. 같은 지진, 다른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입니다. 극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6년 전, 제 아버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바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폭발적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도 백두대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도 함께 발표했거든요. 캐나다입니다. 북극 지역 도로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백두대간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백두대간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김현수와 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이셰 PD님, 우리가 해냈네요. 백두대간 정신이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나라가 백두대간 기술을 배울 겁니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김 소장님,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예요? 몽골이요. 고비 사막. 그 다음은 러시아 시베리아. 그리고 캐나다 북극. 전부 극한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백두대간 정신이 있으니까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갈게요. 백두대간 시리즈로요. 환영합니다. 함께 극한을 정복하죠. 1년 후 차나칼레 현수교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터키 백두대간 공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목표는 전 세계 극한 지역의 안전기술 개발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으로 더 이상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유네스코 대표도 나왔어요. 차나칼레 현수교를 인류기술 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백두대간 정신의 상징으로요. 이 다리는 기술의 승리이자 생명의 승리입니다. 명패가 수여됐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유네스코 유산이 됐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차나칼레 다리가 유네스코 유산이 됐대요.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한국과 터키가 함께요. 극한 기술을 연구한대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요. 저는 아버지 묘비를 만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한이 풀렸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승리했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세계로 극한을 정복하는 기술의 여정이었어요. 1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완공된 달이었어요. 석양을 받으며 빛나는 달이. 그리고 자막이 올라갔습니다. 무스타파 카라바스를 포함한 300명의 희생자를 기리며 당신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백두대간 정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두대간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를 견딘 극한 기술과 2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00m 차이, 같은 지진, 완전히 다른 결과.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백두대간 정신이었고 극한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빨리 싸게가 아니라 천천히 제대로. 아이셰의 아버지가 26년 전 남긴 그 교훈이 마침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기술은 생명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은 극한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이상 부실 공사로 희생되는 생명이 없기를, 백두대간 정신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극한 기술과 진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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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풀이었습니다.